베이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6월 초 중국 상무부 대한국 통상정책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자료 하나가 베이징 정가를 흔들었습니다.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가 4년 만에 완전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023년 한중수교 3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우리에게 적자를 냈던 그해였습니다. 그 뒤로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며 우리는 한국의 기술 우위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이 다시 99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추월했다고 믿었던 그 자리가 반년도 안 돼 뒤집혔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48시간 안에 재점검 보고서를 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왕지창입니다. 중국 상무부 대한국 통상정책처에서 25년째 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중 무역 관계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해 왔습니다. 우리의 제조업이 결국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018년 한국은 우리에게 556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흑자를 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한국 반도체와 부품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격차를 좁히는 것이 제 세대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자체 기술력을 키우는 일에 25년을 바쳤습니다. 2019년 저는 지린성 반도체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로 상무부 내부 표창을 받았고 이후 대한국 통상 정책 논의에서 제 발언이 상당한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국산화율이라는 숫자가 곧 국력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오늘 이 회의실까지 저를 데려왔습니다. 2023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중수교 3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한국을 상대로 흑자를 냈습니다. 180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그 해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 부서 전체가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2024년 69억 달러, 2025년 112억 달러까지 적자 폭을 키우며 한국의 기술 우위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 우리 내부의 정설이 됐습니다. 2026년 6월 초 아침 제 책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산업통상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무역 수지 99억 달러 흑자. 4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대중 수출이 189억 달러, 전년 대비 80.9%나 폭증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1월부터의 추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월 3억 5천만 달러로 흑자 전환한 뒤 매달 흑자 폭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7개월 연속 성장세였습니다. 우연히 한두 달 좋았던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장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 의존도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 재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5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추월했다고 믿어온 나라를 이제 다른 시선으로 다시 봐야 했습니다. 저는 베이징 상무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아침 스모그가 도시 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18층 회의실 문을 열자 지난 보이차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 아래 CBD 빌딩 숲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코팅된 신문 스크랩 하나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그 스크랩의 주인이 리젠고였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업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추경론으로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백발에 늘 짙은 회색 인민복 스타일 재킷을 입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2023년 최초 흑자를 보도한 신문 일면을 코팅해서 늘 지갑에 넣어 다녔습니다. 리젠고는 회의 때마다 그 스크랩을 꺼내 들었습니다. 왕즈창. 리젠고가 스크랩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리젠고가 스크랩 모서리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2023년 우리가 3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상대로 흑자를 냈습니다. 그 뒤로 3년 연속입니다. 반도체 가격 몇 달 오른 걸로 그 추세가 뒤집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 국산화율이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여화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상무부 산업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장님, 결론 내리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리젠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스크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뒤, 저는 25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문장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2023년 처음 흑자를 냈을 때 한국을 추월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자는 우리가 강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잠시 쉬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젠코가 신문 스크랩을 다시 펼쳤습니다. 저는 그 코팅된 종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23년의 그 한 장이 오늘 이 보고서의 결론을 정말 대신할 수 있을까? 진여화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리젠코가 신문 스크랩을 다시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큰 흐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 아래로 출근 차량들이 밀려 있었습니다. 리젠코가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젠코가 손가락을 하나 폈습니다. 2023년입니다. 한중수교 3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흑자를 냈습니다. 그것도 180억 달러라는 큰 규모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해부터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한국을 실질적으로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3년 연속 적자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 흑자 전환은 실제로 큰 사건이었고 저 역시 그 해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리젠코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31년 만에 흑자라는 사실은 지난 3년간 제가 회의 때마다 자랑스럽게 인용해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자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났는지 저는 그때까지 깊이 파고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젠코가 손가락을 하나 더 폈습니다. 국산화율입니다. 반도체 소재, 배터리 핵심 광물, 정밀 부품까지 우리 자급률이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오던 것들을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듭니다. 이 추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국산화율 상승은 우리 산업 정책의 핵심 성과였습니다. 리젠코가 스크랩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지린성 프로젝트만 봐도 그렇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자급률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한국 의존도는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산화율 수치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리젠코가 스크랩을 탁 덮었습니다. 기술 격차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같은 미래 산업에서 한중 기술 격차가 1%포인트 수준까지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2개 분야 중 8개 분야는 이미 우리가 앞섭니다. 반도체 가격이 잠깐 올랐다고 이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리젠코가 신입 애널리스트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가 화면에 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한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영역에서 격차가 1년 새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3년 안에 전 분야에서 우리가 앞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데이터 자체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온 공신력 있는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논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31년 만에 첫 흑자, 국산화율 상승, 기술 격차 축소. 25년 동안 제가 해온 생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회의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그 논리가 완결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진여화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리젠코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인데도 이 회의실에서 그녀는 늘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트랙패드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리젠코 연구원님.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세 가지,
2023년 흑자, 국산화율, 기술 격차 축소. 전부 25년 동안 제가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진여화가 열려는 화면에 그 세 가지가 반박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젠거가 스크랩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반박될 게 없습니다. 데이터가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들어봅시다. 리젠고 옆에 앉아있던 신입 애널리스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칭화대를 갓 졸업한 신입인 듯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쓴 그는 리젠고를 바라보지 않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저는 25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여화를 바라봤습니다. 진여화, 방금 리젠고 연구원이 한 세 가지 주장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진여화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3초, 4초, 5초.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전부입니다. 처장님. 회의실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리젠코가 스크랩에서 손을 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진여화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리젠코가 스크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팅된 표면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였습니다. 저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리젠고의 논리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리젠고의 논리가 맞는다면 이 보고서는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31년 만에 흑자, 국산화율 상승, 기술 격차 축소. 부장실에 올리기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여화가 열려는 화면이 그 결론을 흔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누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진여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흑자 전환 규모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보고서의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진여화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론부터 보겠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모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회의실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보이차 잔에서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국산업통상부 발표 자료가 떴습니다. 리젠고 연구원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대한 무역 수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리젠고가 스크랩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릅니다. 진여화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99억 달러 적자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적자, 한국 기준으로는 흑자입니다. 리젠코가 말했습니다. 일시적 조정 아닙니까? 진여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일시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매달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새 표가 떴습니다. 1월 3억 5천만 달러 흑자 전환, 2월, 3월, 4월, 5월까지 매달 흑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5월에는 37억 9천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5개월 연속입니다. 리젠코가 표를 손끝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6월은 어떻습니까? 진여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월 데이터도 곧 나옵니다. 그런데 5월까지의 흐름만 봐도 이건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매달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리젠코가 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아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리젠코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카운트했습니다. 1초, 2초, 3초. 리젠코가 3초 이상 침묵하는 건 이 회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3년치 적자 누적액에 비하면 아직 작은 규모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아까의 확신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진여화가 계속했습니다. 규모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3년 내리 커지던 적자가 5개월 연속으로 방향을 바꿔 흑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생긴 조정이라면 이렇게 일관되게 커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시적 조정이라면 한두 달 반짝하고 다시 적자로 돌아가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5달 연속으로 방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리젠고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통계를 다뤄온 감각으로도 이 5달의 흐름은 노이즈로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일관돼 있었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여화가 말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로는 반박됐습니다. 5개월 연속 흑자 폭 확대입니다. 리젠코가 스크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탁 치지 않고 저는 그 동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 있는 변화였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구석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구원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모델로 다시 돌려봤는데 이 흑자 확대 추세가 통계적으로 일시적 노이즈일 확률은 매우 낮게 나옵니다. 리젠코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날카롭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진여화가 말했습니다. 국산화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젠코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반도체 소재 자급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게 이 흑자 전환과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강해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여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국산화율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젠고 연구원님, 이번에 대중 수출을 끌어올린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십니까? 리젠코가 잠깐 멈췄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건 압니다. 진여화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DDR5 16GB 기준, 지난해 5월 대비 지금 682% 올랐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807%입니다. 국산화율이 아니라 가격이 이 숫자를 만든 겁니다. 리젠코가 스크랩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과 별개로 우리 국산화율 자체는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진여화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국산화율이라는 숫자 자체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산화가 이뤄진 영역이 어디인지 보셔야 합니다. 범용 반도체, 저가 배터리 소재 같은 중저가 영역입니다. 지금 흑자 전환을 이끈 건 AI 서버용 첨단 메모리입니다. 국산화가 진행되는 영역과 우리가 여전히 의존하는 영역이 서로 다른 층입니다. 리젠코가 스크랩 첫 페이지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몇 년간 인용해온 그 통계를 오늘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격은 언젠가 내려갑니다. 리젠코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진여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가격은 사이클을 탑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합니다. 이 비중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우리 산업을 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산화율이 아무리 올라도 첨단 메모리 영역에서는 한국 의존도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산화율이라는 숫자는 분명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산화가 이뤄진 영역과 우리가 여전히 한국에 의존하는 첨단 영역은 서로 다른 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보겠습니다. 진여화가 말했습니다. 대중 수출에서 반도체 외 품목 비중도 확인하시겠습니까? 리젠코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4초, 5초, 40%입니다. 진여화가 말했습니다.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화장품, 농수산식품까지 반도체 외 품목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리젠고 연구원님, 국산화가 정말 진행되고 있다면 이 40%는 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까? 신입 애널리스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연구원님, 저희가 자급 가능하다고 분류해온 품목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는데 화장품과 농수산식품은 애초에 국산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비 트렌드로 늘어난 겁니다. 리젠코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소비재까지 함께 늘고 있다는 사실은 국산화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리젠코의 손이 스크랩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가 조금씩 거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숫자들이 설명 가능한 국산화 성과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젠코가 가져온 2023년 스크랩이 이제 낡은 종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2023년의 기록이 2026년의 숫자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2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로는 반박됐습니다. 5개월 연속 흑자 확대. 국산화율 논리도 흔들립니다. 반도체 외 품목까지 함께 늘고 있습니다. 리젠고, 아직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까? 리젠고가 스크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까보다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라운드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잠깐 나왔습니다. 진여화가 차 2잔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스모그 사이로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장님, 리젠고 연구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 기술 격차 논리가 남아있어. 22개 분야 중 8개를 이미 앞선다는 그 논리. 진여화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3라운드에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스모그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리젠코가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였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진여화가 말했습니다. 기술 격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젠코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2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우리가 이미 한국을 앞섰습니다. 격차가 1.1%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게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공식 분석입니다. 진여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분석은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리젠고 연구원님, 8개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아십니까? 리젠코가 잠깐 멈췄습니다. 세부까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진여화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차세대 통신, 스마트 팩토리, 일부 로봇 부품 같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흑자 전환을 이끈 AI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는 그 22개 분야 중 우리가 가장 크게 뒤처진 영역입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리젠코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진여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AI 인프라 확장에서 하필 우리가 가장 뒤처진 그 영역이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22개 분야 평균 격차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한 가지 기술의 격차까지 줄어든 건 아닙니다. 리젠코가 화면 속표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한 분야만 우리가 완전히 못 따라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진여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런데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세부 영역은 그 22개 분류 안에 따로 잡히지 않습니다. 반도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세부 영역에서는 격차가 1%포인트가 아니라 훨씬 큽니다. 리젠거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다른 그림을 봤습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종종 가장 중요한 디테일을 가렸습니다. 22개 분야 평균 격차가 줄어든 것과 AI 시대의 핵심 병목인 메모리 반도체에서 여전히 크게 뒤처진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지금까지 애써 뭉뚱그려 봐왔는지도 몰랐습니다. 3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술 격차론도 흔들립니다. 평균 격차 축소와 핵심 병목 기술 격차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리젠고,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리젠고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셌습니다. 5초, 10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흑자 전환이 우리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인지는 다시 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방어적인 논리였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진여화가 말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미래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새 표가 떴습니다. 리젠고 연구원님, 하반기 우리 정부가 발표한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아십니까? 리젠고가 계산을 시도하다 멈췄습니다. 저도 암산으로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6대망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진여화가 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전력 설비까지 전부 확장됩니다. 그런데 그 서버에 들어갈 고성능 메모리 대부분을 지금 어디서 수입하고 있습니까? 리젠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진여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AI 굴기를 서두를수록 한국에 대한 의존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리젠코가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입력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이 아까보다 느려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연구원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리젠코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AI 인프라 투자 규모 대비 예상 반도체 수입액을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젠코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의존도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역설이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로 국산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는 AI 굴기 프로젝트 자체가 역설적으로 한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에서 한 번도 마주해본 적 없는 구도였습니다. 추월과 의존이 동시에 커지는 이 상황을 저는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미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진여화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AI 인프라 확장이 가속될수록 대한 반도체 수입이 함께 늘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월했다고 믿어온 프레임을 이제 상호 의존 구조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통상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리젠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까? 진여화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호 의존을 리스크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협력의 기반으로 삼을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젠코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동의의 끄덕임이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연구원님, 이건 단순히 무역 수지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중 관계를 추격과 추월의 틀로만 봐온 것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리젠코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가 조금씩 걷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진여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리젠코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진여화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징의 흐린 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2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추월하겠다고 달려온 그 방향이 정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였는가?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지난 25년을 되짚어봤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이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저는 늘 한국을 넘어서야 할 목표로만 봐왔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이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실에서 그 목표 자체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여화가 노트북을 잠시 덮었습니다. 화면 대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장님, 리젠코 연구원님, 숫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습니다. 4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옌벤 조선족입니다. 진여화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1930년대 함경도에서 만주 건너오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땅을 빼앗기고 먹고 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신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 나이 19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리젠코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크랩을 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 몇 년간 옌벤의 남의 땅을 소작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진여화가 계속했습니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벌목장에서 일하며 버티셨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지곤 했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고향을 떠난다는 게 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옌벤에 정착해서 평생 조선말을 쓰며 사셨습니다. 진여화가 계속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지금도 명절이면 한국식 차례상을 차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라는 것. 그게 저한테는 자랑이면서 동시에 늘 설명이 필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고향 땅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진여화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두 나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노인의 향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젠코의 손가락이 스크랩 표지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진여화가 덧붙였습니다. 장례식 때 옌벤의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다들 조선말과 중국어를 섞었으며 할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두 나라 사이 어딘가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두 쪽 모두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다르게 들립니다. 진여화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두만강을 건널 때 그 땅에는 아무 산업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 나라가 우리에게 반도체를 파는 나라가 됐고 우리 AI 굴기가 그 나라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워하던 그 땅과 오늘 이 보고서 속 숫자가 저한테는 같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리젠고의 신문 스크랩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지갑에 넣어 다니던 그 코팅된 종이가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무게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리젠고 연구원님. 진여화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23년 우리가 처음 흑자를 냈을 때 저도 사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국가로서는 성과였지만 제 안의 다른 절반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리젠코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여화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김도연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리젠코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옌벤 출신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처음으로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리젠코가 스크랩을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도 진여화의 이야기가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건넜던 두만강을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진여화가 말했습니다. 대학생 때였습니다. 강폭이 생각보다 좁아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좁은 강 하나가 두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다르게 갈라놓았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건너편 초소에 서 있던 병사가 무심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가에 한참을 서서 할아버지가 19살에 무슨 마음으로 이 강을 건넜을지 생각해봤습니다. 진여화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중 무역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자부심과 그 나라를 그저 추월 대상으로만 봐온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옵니다.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가장자리를 가만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한중 관계를 추격과 추월의 게임으로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양쪽 끝에 실제로는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진여화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국경과 국적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한 경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젠고 연구원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3년 연속 적자론 반박됐습니다. 5개월 연속 흑자 확대입니다. 국산화율 논리도 흔들립니다. 기술 격차론도 핵심 병목 앞에서 흔들립니다. AI 굴기가 오히려 의존을 키우는 역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숫자들 뒤에 할아버지의 두만강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반박할 게 있습니까? 리젠코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크랩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리젠코가 2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크랩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정오 햇살이 스모그를 뚫고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CBD 빌딩 유리창들이
그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진여와도 기다렸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침묵을 먼저 깨서는 안 됐습니다. 리젠코 스스로 깨야 했습니다. 25년, 아니 학계에서 쌓아온 명성까지 합치면 그 이상 쌓아온 논리가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구원님. 리젠코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따로 쓰겠습니다. 이건 일시적 조정이 아닙니다. 구조적 흐름입니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리젠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회의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리젠코가 천천히 신문 스크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코팅된 표면에 잔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지갑 속에서 접혔다 펴지기를 반복한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신문 속 헤드라인 글자를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왕즈창.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흑자가 우리의 승리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3년 동안 지켜온 프레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온 숫자들이 그리고 진려와의 이야기가 그 프레임을 더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리젠코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5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가 창가로 먼저 걸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늘 자리에 앉아 상대를 바라보는 쪽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스크랩을 3년 동안 자랑스럽게 지니고 다녔습니다. 리젠코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한국을 넘어섰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증거가 완결된 승리가 아니라 하나의 국면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국면 뒤에 저와 닮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리젠코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25년 동안 봐온 그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은사님이 저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리젠코가 말했습니다. 숫자는 국가의 자존심을 증명하는 도구라고.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숫자 뒤에 자존심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젠코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100년을 되찾는 세대라고. 그 말에 저는 평생 사명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려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과 옆 나라를 넘어서는 일이 반드시 같은 일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두 가지를 하나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열었습니다.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대한 무역수지 흑자 전환 구조적 요인 분석 및 대응 전략. 첫 줄 결론을 썼습니다. 대한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국산화율 정체가 아닌 반도체 가격 급등 및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구조적 상호 의존 심화의 결과임. 추격 추월 프레임에서 상호 의존 프레임으로의 전환 필요.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오늘처럼 손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우리는 2023년 처음 흑자를 냈을 때 한국을 추월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자는 우리가 강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잠시 쉬어간 것이었습니다. 리젠코가 화면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보고서 문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리젠코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겨두십시오. 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진여와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25년 동안 함께 일한 제가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진여와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옌벤 가족분들께 연락드려도 됩니다. 그녀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락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장실 제출용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48시간 중 아직 2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여화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모가 한참 웃으셨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회의에서 꺼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리젠코가 가방을 챙기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왕즈창, 이번 보고서 제목이 뭡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무역수지 흑자 전환. 우리의 선택. 리젠코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신문 스크랩은 이번엔 테이블 위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스크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 스크랩을 버리지 않고 가져간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의 성취를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성취를 오늘의 잣대로만 쓰지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리젠코가 그 스크랩을 다시 꺼내볼 때 아마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베이징 왕징의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번 지나쳤던 거리였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장실에 제출된 재점검 보고서 이야기가 짧게 언급됐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전망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베이징 시내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스모그 사이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옌벤 방향으로 저녁 하늘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전망대에 서 있던 관광객 몇 명이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깐 시선을 돌렸습니다. 전망대 유리창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25년 전 이 상무부에 처음 입사했을 때의 제 모습이 잠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국산화가 곧 국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좁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력은 혼자 쌓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쌓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망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도시에서 한중 무역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그 무역의 이면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우리의 성취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그 성취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 너머로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두만강, 그리고 그 너머 한반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여화의 할아버지가 19살에 건넜던 그 강이 저 어둠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1930년대 그 강을 건넌 발걸음이 오늘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리젠코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왕즈창, 보고서 마지막 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그 스크랩을 다시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번엔 다르게 읽힐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년 동안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종이가 오늘부터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진여화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처장님, 고모가 오늘 저녁 오랜만에 할아버지 사진첩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무역 보고서 하나가 한 가족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게 만들 줄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한중 무역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는 통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함경도에서 만주로 건너간 한 청년의 후손이 굳어있던 우리의 추월 프레임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리젠코가 스크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지켜온 믿음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오늘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해진다는 것도 함께 봤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4,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상무부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세대라고.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이제 저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되찾는다는 건 누군가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2018년, 우리는 556억 달러라는 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 31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흑자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이 99억 달러 흑자를 냈고, 5월 대중 수출은 80.9%나 폭증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1년 새 최대 807%까지 뛰었습니다. 승패가 몇 년 단위로 뒤바뀌는 이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은 건 두 나라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2023년 흑자 발표 당시의 축배와 오늘 발표된 역전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사이에 3년을 채운 건 결국 사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국산화를 향한 노력과 그럼에도 서로를 완전히 떠날 수 없었던 산업의 구조. 그 두 가지가 만나 오늘의 숫자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망대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베이징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 전체를 수놓았습니다. 동쪽 방향의 불빛이 유독 아득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30년대 한 청년이 두만강을 건넜던 그 걸음이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졌다고. 그 사실이 우리의 자부심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채워준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2023년 처음 흑자를 냈을 때 한국을 추월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자는 우리가 강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잠시 쉬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두만강 건너 19살 청년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숫자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